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활력이 없어져 죽어가고 있으니까는 활력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주역에서 본다면 뭐예요? 이게 천명이 바뀌는 기존의 저거 사회는 수명이 다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바꿀 혁명이 불가피한 거죠. 혁명의 필요 조건은 이게 된 거예요.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극을 찾아내라. 그러고 그러면서 미래를 향한 상생의 길을 찾아내라. 이거잖아요. 네? 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 통합소득자료 앞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는요 제도를 전부 다 보게 되면 외국에서 베껴 수입합니다. 해외 사례가 있어야지만 정책으로 구해. 근데 해외 기준을 하다 보니까 OECD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복지를 설계해더라도 중위소득 대비 뭐 3분의 2 미만,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뭐 이런 걸 가는데 중위소득이 워낙 낮다 보니까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어요. 복지 이 혜택을 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거야. 왜 그래요? 중위소득이 너무 낮은 거야. 중위소득이라는 게. 네? 중위소득이라는 게요. 자, 한국 사회에서 상급과 상생 그리고 새로운 역사 엘리트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혁명은 가능한 겁니다. 이거 못 만들어내면 혁명 안 일어나져요. 그러면 혁명의 내용은 뭐야 되느냐? 자, 이게 좀 봐보세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 사회경제적 약자층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플랫폼 특수고용 비임금 노동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 고용이 안 됐다 이거야. 사실상 노동자인데 고용자가 없어. 에? 그러니까 비임금 노동자로 분류가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최저임금도 적용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4대 보험 이런 것도 적용할 필요가 없어. 고용자가 최저임금법이라든가 산업재해법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니까. 예? 우리가 20세기에 소위 말해서 노사관계를 만든 건 뭡니까요? 고용주하고 고용인 관계. 그리고 자기 사업자, 자영업자죠. 근데 자영업자가 선진국가 적어. 그럼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리고 괜찮아 먹고 살기가.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뭡니까?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어. 지금 여러분들 지금 8월 달 기준으로도 자영업자가 666만 명입니다. 무급 가정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이게 OECD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네? 자영업 사장만 걔네들도 575만 명이고요. 네? 666만 명이더라고 자영업자가요. 8월 달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이 비임금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소위 말해서 무슨 뭐 삭습지 교사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플랫폼 앱 배달 저기 하는 이게 800만, 물론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업을 하니까. 근데 비정규직이 812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통계청 기준에서요.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예? 근데 이들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들 살기가 너무 힘들어.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를 가지고 언론들에서 참 진짜 아주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배달 노동자 하는데 한 달에 무슨 뭐 500만 원을 벌었다 7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거 하고 앉았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사람을 갈아 넣는 거 아닙니까? 그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그러다 쓰러지고 예? 그거를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고 막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예? 이게 얼마나 합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하나 문제가 이 사람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잖아요. 갈수록이요. 더군다나 일거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 내수가 약화되다 보니까 자영업자, 비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건설 경기 안 좋다 보니 다들 이게 타격 보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요. 두 번째 뭡니까? 성장이 거의 중단되다 보니까는 중산층들도 위기를 갖고 있잖아요. 내가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이요. 중산층조차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사회 속에서 새로운 역사 엘리트들은 누가 구해야 되느냐? 예? 또 한 가지 뭡니까? 먼저 정리해서 합시다. 지역이 이렇게 되다가 다 죽어요, 그냥. 지금 제가 보니까는, 이거 죽는데, 누가 먼저 죽느냐? 지금 시합하는 것 같아.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예? 지방을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거 죽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 예? 청년이 다 떠나거든요. 그러면 지역을 살리는 길은 청년이 다시 돌아오게 돼. 청년 주도로 이거 지역을 부활을 만들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이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사회는 뭡니까요? 특권을 누리고 반칙을 하는 특권층들이 있죠. 이들은 공적 자원과 권한을 사유화하잖아요. 사유화.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한테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감세를 하고 앉아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가하잖아.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 외세를 추종해.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위협이 되든 말든 간에 이 사람들은 상관없어. 외세 추종하는 반평화 세력들이죠. 이들은 뭐냐면 상극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낮에 상극은 뭐냐면 오늘 밤이란 이겁니다. 이게 뭐 작년 1년 전에 밤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낮에 상극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들은 뭐냐? 앵샹 레짐 구체제, 예. 예? 구체제들인 거예요. 구체제 이 잔재들인 거예요. 예? 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별을 해야 되는 거야. 작별의 대상이지.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상생한다. 이걸 하게 되면요. 이걸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는 국민들한테 저거 되는 거예요. 그 사쿠라 소리 듣고 그러는 거예요. 예? 소위 말 중도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뭡니까? 이런 세력들하고 특권 세력과 반평화 세력과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뭐 상생하겠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되는 거야. 영국이 명예혁명하면서 그 구질서에 그러니까 귀족들을 하고 작별을 했듯이 작별을 해야지 미래가 열리지요. 예? 미래가 열릴 게 아닙니까? 상극의 대상은 누구냐? 오늘 밤하고 오늘 낮이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오늘 밤과 오늘 낮이. 예? 지나간 밤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상생을 얘기를 하면 공존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북한 체제가 거부감을 갖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사회를요. 북한 체제는 어쨌든 간에 저렇게 망가졌어도 최소한 사회주의를 여전히 체제적으로 하고 사회주의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격차가 심한 사회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부정하는 사회 아닙니까? 거기다 뭐냐면 민족의 자주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 과제라 이거예요. 당면 과제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진보 세력들을 보게 되면요. 진보 세력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게 이제 프레시안에 실린 기사를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1차 토론회 해가지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거를 예? 이런 거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이 말이 긴데요. 여기 보게 되면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김주환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 소집권자는 최전선 없이 일감량에 따라 돈을 받는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의 확산 이후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늘리는 자발적 착취가 심해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뛰어야 되는 거야.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늘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생계를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수입을 늘리는 거야. 그거 가지고 500만 원 번다, 700만 원 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고 일부 언론들에서는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고가 생기고 건강이 파괴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의 서비스 연맹 학습지 노조 이제 담당 이 부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학습지 노조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까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4대 보험을 하게 되면 사용자 부담분이 있잖아요. 퇴직금 주고 그다음에 또 주휴수당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이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냐면은 일을 가능한 한 많이 해가지고 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예? 자기를 막 갈아 넣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부업으로 만약에 학습지 교사가 택배 분류 작업도 하고 예? 주말에는 그러니까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행사가 뭐냐면요. 이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 근로자로 인정을 해달라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봐봅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자영업자들하고 최저임금하고 매년 싸움하잖아요. 매년 이게 충돌하잖아요. 자영업자하고 최저임금 이 노동자들하고요. 그렇죠? 근데 대개 진보 진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올리는 게 맞죠. 근데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자영업자들은 이거 기를 쓰고 반대하잖아요. 예? 아까 봤듯이 자영업자들이 666만 명은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83% 이상이 최저임금보다 못 번다 이거예요. 네? 이런 현실이라 이거예요. 이런 현실을 생각을 하고서는 좀 운동을 하셔야 돼. 네? 선진국가에서 소위 말해서 노동운동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되면 됩니까? 이들은 다 같이 함께 살아야 될 대상들이야. 지금 뭐냐면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나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자영업자나 최저임금 대상자나 함께 다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다 같은 을이잖아요. 다 같은 을이잖아. 그 이 을들이 함께 연대를 왜 만들지 못하냐 이거예요. 네? 아니 노조가 최저임금 인상하라 그러면 자영업자들하고 충돌하는 거잖아. 네? 충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그러니까 편입이 안 되는 게 이게 사실은 기술 진보를 가지고 악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것도 해야 되는 거지만은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게 이게 피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외면을 하고 그러니까는 진보 세력이 그냥 그러니까 입으로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는 이들의 생존을 문제를 해결 못한다 이거예요. 그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 이들이 적용이 안 되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강화해야 돼.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영국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영국이 지금 뭐라 했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같이 하고 그래서 사회적 생산인 거고 그 사회적 생산을 배분을 할 때 사회 몫을 떼어낸다. 사회몫. 그 사회 몫에는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인 몫이 있다. 개인의 시장소득과 시장금융을 해결하는 개인의 몫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회는 뭐냐면 사회 몫이 너무 적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소득이 너무 적다. 영국 애들이 만든 게 뭐냐면요. 자, 봐보세요. 사회 몫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정치 영역에서 결정되잖아. 1인 1표가 작동하는. 그렇죠? 이거는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만 한 목소리를 모은다면은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반면에 시장이라는 것은 1원 1표가 작동하는 거예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민주주의는 상극의 관계인 거예요. 민주주의가 강화가 될수록 자본들은 싫어해요. 싫어하잖아. 자기들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저거 하니까 이 개입하고 그러니까 제한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자본주의하고 시장하고 민주주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건 없어야 된다.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상극의 관계야. 영국의 근대 산업 문명의 유리한 게 이걸 상극의 관계를 잘 뽑아낸 거야.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그러니까 신분을 해방시켜주고 농민들의 신분 지위, 노동자들의 신분 지위를 가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자본의 번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영국에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푸는 거 아니십니까? 위기를요. 그 상극인 거야 이거예요. 민주주의하고 시장은 상극인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같이 공존을 해야 돼. 시장만이 너무 강하면요. 돈의 힘이 지배해가지고 그 사회는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사회가 되죠.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정치만 과잉돼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없고 정치만 과잉되면은 현실 사회주의처럼 과거 실패한 그러니까 소련이라든가 동구 사회주의처럼 정치가 과잉되면은 경제가 그다음에 활력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상극이 같이 상생을 해야 돼. 지금 뭐냐면 영국 근대 문명은 이 상극을 상생으로 만든 거야. 상극을. 시장과 민주주의는 상극이라고요.
상극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주역에 나온 택중유화인 거야. 택중유화. 물속에 불이 있는데, 즉 불이 물을 끓게 해가지고 물과 불이 다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끓는 물을 만든 거잖아요. 끓는 물에는 뭐예요? 물과 불이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는 결합돼서 만든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 상극관계를, 우리도 상극관계가 기본적으로 우리 질서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택중유화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야. 택중유화로. 이게 그러니까 잘 균형을 이루도록 해요. 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거야, 이게요. 근데 우리 사회는 뭐냐면은 사회 몫이 너무 취약하다고, 민주주의가 취약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윤석열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친일 극우 이런 괴물이 등장한 거예요. 예? 이게 상극관계라니까는. 상극을 상생으로 만드냐는 것은 그 사회의 몫이야. 그 사회 구성원들의 몫인 거예요. 이게 택중유화죠. 이게 상극을 상생으로 만드는 게 택중유화인 거예요. 이 주역에서 얘기하는요. 그냥 물과 물이 따로따로만 있어봐요. 따로따로 그냥 물하고 물이 따로따로 있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 새로운 변화를 못 만드니까. 근데 물 속에 불이 있으면 물을 끓게 만들잖아. 끓는 물. 네? 변화를 만들었잖아. 그게 뭐예요? 사회로 보게 되면 사회 진보지요. 사회 변화고요. 생명을 갖는 거잖아요. 변화를 만든다는 얘기는. 네? 이게 혁이라 이거야. 이게 혁. 네? 주역에서 얘기한 이게 바로 혁명, 변혁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 한번 봐보세요. 공공사회 지출, 사회 몫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두 번째야. 사회 몫이 이렇게 적은 거야. 세금도 우리는 적게 내. 네? 우리는 굉장히 적게 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뭐냐면은 시장만이 존재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러니까는 이중구조가 돼 있어. 소득도 이중구조. 우리가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용시장, 돈을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신용시장도 이중 신용시장이죠. 듀얼 크레딧 마켓이요. 저소득층은 돈 이용하기 힘들어. 금융을 이용하기 힘들어.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본에 대한 교육에 투자하기도 힘들고 자녀들에 대한 그 다음에 재테크를 하기도 힘들죠. 네? 그래서 격차를 계속 확대시키는 거야. 소득 격차 확대되고 자산 격차 확대되고. 이게 왜 그러냐?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이 취약한 결과이죠. 왜 이게 취약하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과거의 낡은 체제하고 작별을 못하고 있으니까. 네?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갈 수가 있어. 사회소득 강화하기 위해서. 자, 공제제도를 지금 우리가 2022년 기준으로 소득 활동하는 사람이 2,623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만드는 소득이 1년에 1,060조 정도 돼요. 그 중에서 뭐냐면 세금에서 빼주는 게 한 400조 됩니다. 400조. 그리고 세금으로 실질적인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이 한 100조 가까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럼 이 100조면은요, 우리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걸 한 8번 줄 수 있는 거예요. 8번. 4인 가구 기준으로 1년에 그러니까 800만 원 정도가 지원받는 거야.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네? 공제제도만 조정을 해서도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사회소득세라든가 토지배당세 같은 거 이런 걸 같이 합치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사회소득은 1,000만 원 이상씩 그러니까 가구당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가능해. 1년에요. 예?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이거 하게 되면 국민들 대다수 90% 이상은 혜택이 더 증가하는 거야. 특히 뭐냐면 50% 이하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요. 소득이 낮을수록.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그 다음에 임시직, 일용직 같은 우리가 비정규직, 그리고 우리가 뭐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가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 이거 하게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뭐 이거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최저임금 인상 가지고 매년 씨름 안 해도 돼. 최저임금 여러분들 인상을 해봤자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 최저임금이 얼마 올렸습니까? 한 300원 올렸습니까? 200원, 300원 올렸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 이하를 적용받는 게 30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추산에 의하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00원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봤자, 예? 300원씩 해봤자 한 달이면요 209시간 209시간이 뭡니까? 3일은 6 해가지고 한 6만원꼴 한 달에 6만원꼴 더 느는 거야. 그거 가지고 최저임금 올려봤자요. 예? 근데 한 달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100만원씩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최저임금 인상 많이 안 해도 되잖아. 예? 100만원씩이면 1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1000만원 이상씩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적인 수입이 생겨보세요. 가구상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그 다음에 영세한 자영업자들, 그리고 뭐냐면 최저임금 대상을 적용되는 이 사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잖아요. 살게 해줄 수 있잖아. 이거 소득공제 없애는 거는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지금 현재 소득세율, 현재 있는 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세금을 징수하자 이거야. 그럼 상위 0.1%는 지금보다도 1인당 한 1억 한 1150만 원 더 내야 돼, 세금을. 그거 내도요, 이 사람들, 이 세금 더 내도 10억 1년에 1인당 그러니까는 10억 이상씩 그러니까는 수입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1년에. 먹고 살만 하잖아, 1년에 10억 이상이면요. 예? 10억 이상이면은 1년에. 그건 이 사람들한테 왜 그만큼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냐고. 이렇게 많이 벌어서 1년에 18억 버는 사람한테 1년당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그러니까 1억 한 1200만 원씩 깎아주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요. 더 소득세를 부과 안 하고. 예?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 사회소득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게 하나의 권리라 이겁니다. 권리요. 권리. 국민의.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적 동물의 삶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건 권리야. 우리가 그래서 함께 생산을 했을 때 뭡니까요? 내가 그러니까는 최저생계를 지원받는다는 것을 거기에 그러니까는 전제로 이걸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이건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국의 그러니까는 소위 보수주의 사상가들조차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지했었던. 그 다음에 신용, 돈에 대한 접근을 못해. 저소득층은요. 예? 왜? 그걸 자기 개인의 문제로, 자기 개인이 못나서, 내가 신용도가 낮아가지고, 이런 걸로 돌리잖아.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이용하기 쉬워. 자, 금리 낮춰보세요. 고소득층은 은행 돈을 이용하기 쉬워. 고소득층에 그러니까는 금리 비용 낮춰주는 거잖아. 금리 낮춰봤자 저소득층한테 별로 기회가 안 가요. 돈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이용 못 하잖아요. 담보물도 별로 없잖아요. 예? 대부분 누가 이용하느냐? 고소득층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은행 돈 또 이용해서 그걸 또 재테크할 수 있는 거야. 재테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위 2%, 부동산 자산 상위 2%가 한 3억 7천만 원씩 그러니까 이 가계대출을 이용을 하고 있다면은 하위 30%는 한 2,300만 원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어주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요 사회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금융은 학문적인 개념이고요. 우리가 흔히 현실 속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회소득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노령연금. 그 다음에 뭡니까요? 아동수당. 10만원씩 8세 미만에 대해서 매달 10만원씩 받죠? 8세 미만. 또 뭐가 있습니까? 무상급식. 이런 게 다 사회소득인 거예요.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 우리는 그게 너무 적다 이거예요. 네? 전체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에 있어서는 사회금융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존에 정책금융이라고 표현되는 것들. 정책금융이요. 정책금융이라는 게 뭡니까? 시장에다가 맡겨만 가지고 돈이 안 가는 쪽. 돈이 안 가. 그런 쪽에 뭡니까요? 그런 쪽에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게 되면 1970년대만 하더라도 심지어 뭐 정주영 회장 무슨 뭐 이병철 회장 이런 거부들도 은행 돈만 가지고 사업하기 힘들다 보니까 사채업자들 돈 빌려쓰는 이런 드라마에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은행 그 당시에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 성장이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는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했어요? 은행 돈 이용하는 게 언감생시죠.
예? 중소기업들은 사채업자들한테 나가게 되고 높은 금리로. 그렇죠? 그래서 간 게 박정희가 도입한 게 뭐냐면요. 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라는 게 당시엔 명칭이 달랐을 뿐이지 이게 박정희 때 도입한 거야. 금융중개라는 게 뭡니까? 이게 금융중개라는 게 금융기관들의 기본적인 기능이야. 금융중개가 뭐예요? 돈이 잘 돌게 하라 이거야. 중개. 필요로 하는 곳에 잘 중개를 해주라 이거. 연결해주라는 얘기예요. 은행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은행법 1조를 보게 되면 금융중개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데가 있잖아. 안 되는 데는 건 결국 뭐예요? 시장이 작동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결국 뭐냐면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주택금융공사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에 있는 게 바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를 적용을 해. 지금 금리 내렸지만 3.5%일 때 2%로 이렇게 했어요. 훨씬 낮은 금리잖아요. 그래서 무역금융지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역회사들한테 무역회사한테 뭐냐면 돈 대출받았을 때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한 5%로 대출받았는데 그러면 한 3% 정도는 한국은행이 지원해줘가지고 2%로 만들어주겠다 이거야. 신성장 사업들 같은 거,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지방 중소기업 이런 쪽에다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눈먼 돈으로 따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성장 사업하게 되면은 말이 신성장 사업이지 뭡니까? 벤처 사업 같은 거 다 신성장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 포장만 잘하면요. 네? 그래서 돈 많은 그러니까 이 의료인들도 이용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봐보세요. 자영업자의 대출이 올해 상반기까지 1060조가 돌파했습니다. 1060조가 돌파했어. 예? 1060조면요. 1060조면은 지금 우리나라 9월달 기준으로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이게 국민은행 기준으로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4.49%입니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5.38%이고요. 이 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요. 이 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자영업자들한테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 2%를 적용한다면요. 2%를 적용한다면은 그러면 얼마 정도 갈 수 있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2%를 빼면은 2.29%가 되는 거잖아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2%를 빼게 되면은 3.38%가 되는 거잖아요. 5.38에서 2%를 빼게 되면요. 이거를 1060조에 대해서 1년간의 이자가 얼마냐? 24조에서 36조야. 자영업자들한테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를 적용을 하게 되면요. 24조에서 36조를 절감시켜 줄 수가 있어. 예? 그러면 이 정도 돈이면은요. 이 정도 돈이면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들한테 시간당 임금을 얼마 정도 인상할 수 있느냐? 시간당 3,214원에서 4,745원까지도 인상해 줄 수 있는 이게 규모야. 우린 지금 300원 인상하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온갖 홍역을 치르는데, 예? 3,214원에서 4,745원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13,000원에서 14,500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보다도. 최저임금이. 예? 자영업자한테 왜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 이용을 못해요? 적용 안 해줘요? 예? 얘 누구는 가고 누구는 자영업자들도 돈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행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정부 쪽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6번에 보게 되면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자본들의 이익산치잖아. 그 다음에 7번에 은행연합회 은행자본들의 저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뭐 소비자나 자영업자나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나 이런 거 없잖아 여기에. 그러니까요. 금융통화위원회. 그럼 이거 어느 나라 다르냐? 아니에요. 미국 봐보세요. 미국은요. 미국도 초창기에는 은행가들이 50%를 넘었었어. 연준의 이사에 대해서. 50% 넘었잖아. 이 오른쪽에 파란색이 저기 짙은 파란색이 은행가들이에요. 뱅커. 근데 2015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은행가들이 많이 찌그러졌잖아요. 찌그러졌죠. 예? 그리고 사회 여러 분야. 그 다음으로 큰 게 뭡니까요? 거의 은행가들과 비슷한 부분이.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 이 색깔이 뭐냐면 사회 각계 분야를 여기다 참여시킨 거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 통화 정책은 모든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고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뭐예요? 돈 찍어낼 수 있는 권리인데 그 돈은 뭘로 가느냐에 따라서 제가요? 정부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거고 정부의 경제력은 조세권이라 했잖아요. 세금이요. 세금은 모든 국민이 다 내는 거잖아. 우리가 사용하는 돈, 지폐요. 한국은행 찍어내는 돈 있잖아요. 그거 우리 국민 모두가 집단적으로 함께 신용에 대해서 같이 보증을 한 거야. 여러분들 사인 거래에서 개인들 간의 거래에서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여러분들 보증 씁니까? 안 쓰잖아.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에 대해서는요. 모두가 그러니까 함께 국민 모두가 함께 보증을 쓴 거야. 그런데 은행에서 은행 신용대출 이용 못하는 국민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뭐라 합니까? 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어. 이게 세뇌당해서 그래. 세뇌당해가지고. 예? 그렇죠? 여러분들, 자영업자들한테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도, 이용하면은 좋긴 하겠지만은 그게 가능합니까?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때. 이게 봐보세요. 보도자료, 한국은행의 보도자료, 여러분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있잖아요. 2023년 11월 30일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 총한도 및 이 조정한 걸 보게 되면 여기 파란색으로 왼쪽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13조 6조 원 이렇게 배정을 했었잖아. 예? 이게 뭐냐면요.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만약에 5%로 대출 받았어. 그러면 금융중개 지원 대출에다가 이걸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2%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3%에 대한 이자를 한국은행이 지원해 준다는 얘기야. 이자 비용만. 원금을 그렇게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은행들이 하는 거고. 은행들이야 뭐 손해볼 거 없지. 예? 은행들이야. 자기들은 어쨌든 5%를 받는 거니까. 예? 3%를 한국은행에서 지원받는 것 뿐이고요. 한 적이 있었다고. 이거를 근데 뭐냐면 올해 7월 달에 종료해버렸어. 아니 올해 6월 달에 종료했어. 6월 달까지 해가지고요. 7월 이후부터는 이걸 폐지했어. 예?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요. 이거 국민들의 권리라고요. 어? 이거 눈먼 돈이 아니라고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은행에서 이용하는 게 은행에서 그러니까 대출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한 62%도 안 돼. 나머지 어디 가냐? 여신 전문 회사라고 있죠. 이게 할부금이라는 이런 대출해주는 전문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같은 상호금융 우리 뭡니까 신협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것 같아. 네?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자가 높잖아요. 네? 40%는 여기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하는 기본금융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씩 이용하게 해주자 모두에게. 이자 혜택이 신용등급 1등급한테 적용하는 금리로. 네? 이게 사회금융의 취지를 살린 거예요. 이게 잘 되면 늘릴 수도 있는 거야. 1,000만 원을 고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이거 하면요. 그렇죠? 이거 이자만 잘 갚으면요. 잘 갚으면 계속 연장해 줄 수가 있는 거야. 평생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신용등급 1등급자가 국민은행 기준으로요. 신용대출 4.7%거든요. 1,000만 원 빌리면 얼마입니까? 1년 이자가 47만 원이야. 한 달에 얼마 꼴입니까? 4만 원도 안 되는 거야. 이자가. 4만 원 안 갚아가지고 신용불량도 될 사람 없어요. 4만 원 정도 갚는데 4만 원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루 정도 그러니까 알바 해더라도 버는 돈이잖아요. 네? 신용등급 1등급이 적용하는 금리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네? 상당히 이자 혜택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기 대법처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채무 노예로 전락하지 않게 해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거 안 갚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4만 원 안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를 선택할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자기는 이래서 갚고 싶은데 일자리를 못 구하겠어. 그러면 지역사회들마다 뭐 있습니까? 지역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거기 연계시켜주면 돼. 지역 일자리 사업 연계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 그런 사람은 복지로 지원해줘야죠. 만약에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면 신용등급 1등급자는 이거 이용 안 합니다. 왜? 은행을 이용하나 자기가 이거 하나 똑같으니까 조건이.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쓸 데도 없는데 쓰는 돈 이용 안 합니다. 왜? 은행 예금금리가 이거보다 더 낮거든요. 낮잖아요.
괜히 돈 쓸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돈을 갖다 쓰진 않는다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 안 하듯이요.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저기 저 대부업체나 저기 저 뭐 저축은행 이런 애들 타격 볼 게 아닙니까? 국민이 왜 그 사람들 타격을 걱정을 해야 돼요? 예? 국민이 대부업체가 저기 문 닫는 걸 왜 걱정을 해야 되냐고. 예? 그리고 그들도 뭐냐면 살려면은 더 경쟁을 해가지고 금리 낮추려고 할 게 아닙니까? 예? 영업하려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자, 이게 사회 금융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든 거야,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이용할 수가 없어. 내가 그 돈을 찍어내는데 내가 보증을 샀는데,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가 보증을 한 거라니까, 함께. 뭘로? 정부의 경제력으로 뒷받침된 거잖아요. 그 가치가. 정부의 경제력은 세금이잖아요. 목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사람도 소비 안 하고 못 살잖아요. 소비하면 세금 내잖아. 갓난애기도 응아 우는 갓난애기도 분유를 먹잖아. 소비세 내잖아. 세금은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마르지 않는 셈이야. 정부의 경제력으로 보증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은 그래서 해외 나가면 못 써. 가치가 보증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부가 하는 거 대통령이 보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은행 이창용이 보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보증한 거야. 그 화폐 찍어낸 화폐 그 가치는요. 예? 자, 이게 즉 소득과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증되는 사회가 바로 기본 사회야. 지금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이 혁명을 만들려면은 뭡니까요? 만들려면은 새로운 역사적인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 엘리트층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였는데 정치판에는 그러한 정치인이 나온 거야.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나온 거야. 국민들이 근데 이거를 지지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눈이 깨져야지. 그리고 사회 진보적인 단체들, 노동운동 단체라든가 자영업 소상공인 단체라든가 이들이 같이 함께 연대를 해야지. 연대를 해가지고 연대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싸움 안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공제제도만 없애도 최저임금 우리가 인상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 있잖아요. 국민연금 문제도 해결됩니다. 왜 어떻게 해결됩니까? 국민연금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지금 받는 돈이 너무 적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받게 하려면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낼 여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다른 수입으로 매년 생긴다면은, 예? 매년 평생 생긴다면은 무슨 연금 수입 더 늘릴 필요 뭐가 있어요? 연금 수입 뭐 늘릴 필요 뭐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서양의 제도에 자꾸만 초점 맞춰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서양의 제도는요 1970년대 이게 수명이 다 해가지고 거기도 복지제도가 엉망이 돼버렸어. 예? 우리는 뭐라 했어요 아까요? 우리는 영국이 그러니까는 설계한 것을 이제 완성시키자 이거예요. 우리가 완성시키자 이거예요. 이 상극적인 것을 상생의 단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시키자 이거예요. 예?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야. 사회 세력의 일부도 형성됐는데 이게 아주 충분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활시키려면요. 지금까지 특권과 반칙, 그다음에 반평화 세력들 이게 구체제지요. 이거하고 작별을 해야 돼. 작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사회의 신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하고 누가 미래 세력과 사회 경제적 약자층이 동맹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 세력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층이 동맹을 맺는 얘기는요. 앞에서 아까 얘기했을 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게 기술혁신 이 사업체들과 이게 또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극적인 요소가 있어. 이들이 상생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가 최저임금자로 편입이 안 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회소득 강화하면은.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씩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이게 보장이 된다고 해보세요. 예? 가구당. 그거 안 해도 돼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이 부족한 거야. 이런 상상력이요. 예? 이게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상극이야. 우리한테는 미래 세력과 사회경제적 약자층들. 이게 동맹이 사회경제적 약자층들이 내부에서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해야 돼. 그 이거를 만드는 게 새로운 신흥 세력인 거야. 신흥 엘리트층인 거예요. 신흥 엘리트층인 거야. 그래야지만이 정치계에서도 힘을 받는 거지. 기본 사회가. 그 신체제로 넘어 전환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명이 꼽히지요. 예? 문명 이설이라고 했잖아. 예? 주역에 문명 이열, 예? 이렇게 했잖아요. 주역에 그게 나왔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사회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득세에다가 사회소득세를 도입할 수도 있고요. 특히 토지에 대해서, 토지자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도입할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 투기도 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거둔 다음에 바로 국민들한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재경관료의 권한도 그러니까는 여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배분하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해소득의 일부를 한 3분의 1, 2분의 1을 지역 화폐로 줘봐. 지역 경제가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네?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을과 을의 갈등이 해소되잖아요.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환원 못해. 왜? 국민들이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돈 안 생기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예?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 우리 지금 고령연금 이거 원점으로 못 바꾸잖아요. 예? 고령연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노동소득 이외에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추가소득이요. 우리 사회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획일주의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부족해. 그래서 모든 지역을 보게 되면 자영업도 종목이 되게 정해져 있어. 선진국가 가보게 되면요.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을 가보게 되면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게 이걸 하는 게 사업들이 있는데 먹고 살아. 별게 다 있어요. 다양성이. 그 다양성을 만들려면 개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줘야 돼. 그러려면 뭡니까? 그러려면은 자기들이 시장에서 얻는 소득만 가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요. 경제적인 이윤이 그러니까 보상을 결정하니까 소득을 결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문학에 있는 사람들, 아까 한강 작가를 얘기했어. 문학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해주되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 왜 지원해 줍니까? 예? 한강 작가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거 얼마나 커요.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이익이요. 얼마나 크냐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잖아요. 이윤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직접.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보상이 있으면은 자기가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이윤 창출에만 종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기준을 시장에다만 맡겨가지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예? 작가들이 밥 먹고 손가락 빨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문화인들이.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못해. 더군다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일을 만들 수 있는 건 어떤 일입니까? 되게 자기가 관심 있는 일들이야. 예? 그래서 생계 목적의 일에서 해방시켜줘야 돼. 경제적인 이윤이 그러니까는 수입을 결정하는 이 부분을 완화시켜줘야 된다고요. 완화시켜줘야 되는 거야. 예? 완화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요? 시장소득 말고 시장금융 말고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는 멋진 문명사회로 도약을 하려면은 이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추진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거에 그러니까 주역이 돼야 되는 거야. 주역이 돼야 되는 거야. 기본사회를 기치를 내건 사실 정치인이 나타났잖아.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요.
할 일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는 후지다. 대한민국 욕만 하면서 살아면 뭐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 살 수 있습니까?